이봐요, 거기 서시오. 예?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한테 말하겠어요? 당신한테 하는 거지.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데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시작한 채널인데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수지 둘레길을 혼자 걷던 그 봄날 오후, 저는 그 세 마디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꿈에도 몰랐다기보다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외로운 사람은 좋은 것만 보려고 하거든요. 나쁜 신호가 와도 외면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도 모른 척하고 그냥 그 운기 하나에 기대어 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는 그의 가을이 되어서야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제 이름은 오말레입니다. 농협 창구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유니폼을 입고 하루 종일 통장과 현금을 만지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그 세월 동안 제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흔적을 남긴다는 것. 그게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터득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의 경험이 그 봄날만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46이던 해에 먼저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직 돈도 많이 모이지 않았고 딸 현숙이는 한창 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 후로 저는 혼자 현숙이를 키우고 농협에 다니고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도 용기더라고요. 무너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정년이 됐습니다. 현숙이는 부산에서 직장을 잡아 나갔고 저는 작은 소도시 월세방에 남겨졌습니다. 농협 퇴직금이 조금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지다 보니 의료비도 들고 이것저것 나가다 보니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오래 일했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요. 수급자 신분이 된 뒤로는 더 조심해서 살게 됐습니다. 돈 한 푼 함부로 쓰지 않고 거래도 없고 그냥 매달 나오는 수급비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 생활이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아침에 눈을 뜰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 밥을 먹다가 웃긴 일이 생겨도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 공허함이 어느 날부턴가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저수지 둘레길 산책이었어요. 매일 오후 3시면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수지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약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 40분이 하루 중 유일하게 마음이 트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들이 물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고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멀리서 꼬마들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길을 걸으며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그해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수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발 앞으로게 목줄이 팽팽하게 걸려왔습니다. 하마터면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목줄을 잡고 있는 남자가 황급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바람막이 점퍼에 흰 머리카락, 주름 가득하지만 인상이 단정하고 온화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강아지 이름을 물어보는데 저한테는 강아지가 없다고 했더니 그분이 빙긋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박진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게 되는 건 한순간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물이 스며들듯 그렇게 믿음이 쌓입니다. 박진호 씨와 저수지에서 처음 마주친 뒤로 그분을 다시 보게 된 건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도 둘레길 같은 자리에서였는데 그분이 먼저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2번, 3번 마주치다 보니 어느 날은 자연스럽게 같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엔 날씨 얘기였고 그 다음엔 저수지 오리 얘기였고 그 다음엔 동네 얘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저는 그분이 참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끊지 않고 들어줬고 맞장구를 쳐줬고 가끔은 그랬군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느낌이었어요. 그 느낌이 얼마나 오래간만이었는지 저는 집에 돌아와 혼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분이 음료를 2잔 들고 오셨어요. 오미자차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습니다. 오미자차가 좋다는 말을 언제 했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건네주시면서 지나가다 보니 팔길래 한 잔 샀는데 말레 씨가 좋아한다고 하셔서 같이 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기억한다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감동이 될 줄 몰랐어요. 딸 현숙이한테 전화로 살짝 얘기했더니 현숙이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좋은 분 같긴 한데 너무 빨리 마음 주지 마. 그리고 엄마 형편은 아직 말하지 마. 형편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급자라는 것.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그분에게만은 뭔가 먼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잘못된 시선을 받을까? 아니면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분이 저를 떠날까? 그렇게 저는 제 형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구멍이 됐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단짝 고순이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고순이는 저랑 40년 친구예요. 요일마다 동네 산을 오르는 활동파인데 사람 보는 눈이 워낙 날카로워서 가끔 무섭기도 합니다. 고순이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수지에 강아지 목줄이 왜 그 자리에 있었겠냐는 거였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곱씹을수록 이상했습니다. 개가 달려들었던 것도 아니고 목줄이 제 발에 걸린 상황.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는 빌미였습니다. 우연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오미자차 온기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거든요. 고순이가 처음 그분을 보게 된 건 제가 알기론 딱 한 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가 시장 골목을 함께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누군가 고순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중에 고순이가 그게 박진호 씨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고순이는 그때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본 척 지나쳤다고 했어요. 왜 말 안 했느냐고 물었더니 고순이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라고요. 근데 자기 눈에 그 사람 표정이 좀 이상했다고. 말레 씨가 이야기하는 내내 그 남자가 말레 씨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변 가게들을 훑어보는 것 같더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그러나 그 박힌 것을 빼내지 않고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사실 조금씩 이상한 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박진호 씨는 대화 중에 가끔씩 돈 얘기를 자연스럽게 섞어 넣었어요. 처음엔 워낙 자연스러워서 몰랐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패턴이 있었습니다. 농협 오래 다니셨으면 퇴직금이 꽤 되셨겠어요.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서 여유돈이 있어도 굴릴 데가 없잖아요. 주위에 보면 사람 사귀다가 돈 문제로 상처받는 분들이 많던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마지막 말이 가장 교묘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먼저 선을 그어버리니 오히려 의심하는 제가 나쁜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고순이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고순이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말했습니다. 그 남자 말레야. 처음부터 내 배경 알아보고 접근한 것 같다고. 농협 다녔다고 했잖아. 퇴직금도 챙겼을 거라고 짐작한 거라고. 수상한 사람들이 딱 그렇게 한다고요. 저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오미자차가 가짜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 따뜻한 눈빛이 다 연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사람이 어떻게 그 정도까지 속일 수 있겠냐고. 그게 제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둘레길을 며칠 쉬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안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결국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운동화 끈을 묶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수지 바람이 그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다시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게 싫어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문을 열어버립니다. 여름이 오자 저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둘레길에서 한 바퀴 걸은 뒤 근처 분식집에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읍내에 나가 재래시장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박진호 씨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 계산을 했고 무거운 건 들어줬고 좁은 골목에선 제가 먼저 지나가도록 비켜섰습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작아지는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자꾸만 마음이 커졌습니다. 현숙이한테는 조금씩 얘기를 했습니다. 현숙이도 엄마가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다만 한 가지 형편 얘기는 아직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수급자인 거,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은 아직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박진호 씨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한 번도 직접적으로 통장에 얼마 있어요 하고 물은 적이 없었어요. 그 대신 늘 돌려서 물었습니다. 퇴직금 얘기, 금리 얘기, 노후 준비 얘기. 제가 뭔가를 스스로 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정교한 방법인지 소름이 돋습니다만 그 당시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만 들렸습니다. 농협 창구에서 30년 일하면서 저는 수상한 거래를 수백 건 목격했습니다. 한눈에 이상하다 싶은 거래도 있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포장돼서 나중에야 사기였던 거래도 있었습니다. 후자가 항상 더 무서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교훈을 제가 정작 제 자신한테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저를 살렸습니다. 농협 다닐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인데 저는 무슨 거래든 기록을 남겼습니다. 통장 내역, 통화기록, 문자. 꼼꼼하게 보관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 버릇이 안 없어졌습니다. 박진호 씨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남겨뒀어요. 습관이란 게 무서운 게 의식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 스크린샷들이 나중에 증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름엔 그냥 다 행복했습니다. 분식집 국수 맛이 유달리 좋았고 재래시장 떡볶이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고 저수지 저녁 노을이 그렇게 고울 수가 없었어요. 외로운 사람한테 누군가가 생긴다는 게 정말이지 세상이 다 달라 보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다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여름이 다가고 초가을로 접어들 무렵 박진호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수지 벤치에 함께 앉아 있는데 그분이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복잡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던 사업이 자금 문제로 위기에 처했는데 채권자들이 자기 명의 통장을 압류하려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들 사업도 끝이고 자기 노후 자금도 다 날아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짠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통받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현숙이를 키우면서 뼈저리게 알았으니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통장에 잠깐 돈을 옮겨뒀다가 압류 위기가 끝나면 다시 가져가는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변호사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다고. 문제는 자기 주변에 그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레 씨는 농협에서 30년이나 일하셔서 이런 거래가 어떤 건지 아실 거라고. 그래서 더 믿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저는 그 순간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격리 일을 30년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사적으로 몇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냐? 압류를 피하기 위한 재산 이전이 합법이냐? 저는 그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뱉었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를 믿는다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였어요. 믿는 사람한테 의심부터 하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으를 혼자 생각했습니다. 현숙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반대할 거 알았으니까요. 고순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순이가 뭐라고 할지 이미 뻔히 보였으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 저는 그분한테 알겠다고 했습니다. 박진호 씨 명의로 된 8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통장 화면을 바라보면서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직감이었습니다. 30년 현장 감각이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이틀 뒤 그분이 급하다며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이체했습니다. 8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이틀이었습니다. 그 이틀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이동하고 거래 완료 알림이 뜨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수지 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그게 그 계절 마지막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체를 한 다음 날 박진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받으셨냐고 별일 없냐고. 평소처럼 가벼운 안부였습니다. 그런데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쁘신가 보다 했어요. 그분도 나름 복잡한 일이 생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았어요. 5번 울리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문자를 한 통 더 보냈습니다. 걱정이 돼서 연락드린다고 괜찮으시냐고. 그 문자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사흘째가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가슴속에 뭔가 차가운 것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명치 근처가 무거워지는 느낌. 이유 없이 손이 떨리는 느낌.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는 느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오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복남 씨 아니고 우말레 씨 맞으시죠?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 전화가 아니라는 걸. 금융거래 내역 확인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큰 금액의 입출금이 있었는데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달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의자에서 일어서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한번 박진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신호음이 울리다가 중간에 뚝 끊어졌습니다. 수신 차단 그 두 단어. 그 음절이 귓속에 박혔습니다. 수신, 차단. 저는 핸드폰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통화 종료 표시가 떠 있었어요. 밖에선 저수지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이 그날따라 유독 차가웠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박진호 씨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말레 씨 그동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연락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헤어지는 사람한테나 쓰는 말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사귄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담담하게 쓴 그 문자가 도리어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노할 틈도 주지 않은 채 그냥 사라지는 방식. 그게 얼마나 계획된 퇴장인지 저는 그 문자를 수십 번 읽으면서 서서히 깨달아갔습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간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계장이라는 분이 서류를 꺼내놓고 설명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분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텅 빈 것 같았어요. 단어들은 들리는데 문장이 조립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들린 말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 판결 없이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합니다. 8천만 원이 제 재산으로 잡힌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돈이 이미 빠져나갔는데도, 제 통장에 단 하루도 온전히 머문 적 없는 돈인데도 이 계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계시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혹시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진호라고. 주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사는 동네조차 제대로 몰랐어요. 만날 때마다 항상 둘레길이었고 식사할 때도 동네 안에서였고 저는 한 번도 그분 집이 어딘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될 것 같았으니까요. 믿었으니까요. 주민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한동안 걸음을 걷지 못했습니다. 문 앞 계단에 그냥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수지 바람도 지나가는 차 소리도 전부 다 먼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혼자 유리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벗다가 그냥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갈 기운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 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불을 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현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갔나 봐요. 현숙이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습니다. 억누르고 있는데 티가 나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현숙이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내려갈게. 그 말에 저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바쁠 텐데 괜찮다고. 그런데 현숙이가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숙이가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우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 전화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나중에 현숙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자주 내려왔어야 했는데. 엄마 혼자 두면 안 됐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현숙이 잘못이 아닌데. 현숙이는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는데. 제가 외로워서 저지른 일을 딸한테 미안하다고 듣고 있으려니 가슴이 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농협 30년. 숫자 하나 틀리면 찾아낼 때까지 퇴근을 못했던 사람. 거래 서류를 3번, 4번 확인하고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던 사람. 그 사람이 8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아무런 서류 하나 받지 않고 처리했습니다. 영수증도 없고 차용증도 없고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뚝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고 나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냐 하면 분노였습니다. 서러움이나 자책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농협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일에서는 이렇게 됐냐고. 왜 나한테는 그 기준을 안 적용했냐고. 왜 그 눈빛 하나에 30년을 날려버렸냐고. 분노가 올라오자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캄캄한데 이상하게 생각이 선명해졌어요. 농협 창구에서 수상한 거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했는지 떠올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거래 내역을 처음부터 쭉 훑었습니다. 감정 배제하고 숫자만 봤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를 봤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서랍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노트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박진우 씨와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 문자가 온 날까지 기억나는 것들을 전부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대화 내용, 그분이 꺼낸 돈 얘기들, 오미자차를 사온 날, 시장 간 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적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만난 날부터 제가 농협 출신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 이후로 꾸준히 돈 얘기를 흘렸다는 것. 그리고 그 돈 얘기가 점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해갔다는 것. 처음엔 금리 얘기로 시작해서 노후 자금 얘기로 넘어가고 결국 통장 맡아달라는 부탁까지. 치밀한 단계가 있었어요. 농협 창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 서류를 처리할 때 항상 그랬습니다. 사기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아무리 치밀해도 어딘가엔 꼭 실수가 있다고. 그 실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스크린샷 폴더에 저장해둔 것들이 있었어요.
박진호 씨와 주고받은 문자들. 농협 시절 버릇대로 무의식적으로 저장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힌 문자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돈 얘기가 나오는 문자들은 특히 내용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통장 내역을 꺼냈습니다. 8천만 원이 입금됐을 때 입금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진호.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가짜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게 이 사람의 허점이었습니다. 농협 창구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는데 대담한 사기꾼일수록 오히려 자기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신고 못할 거라는 자신감 때문이에요. 그 자신감이 이 사람의 약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협 시절 후배 직원이었던 미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이는 지금도 창구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정 얘기를 다 했더니 미숙이가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 이름 실명으로 입금했으면 민사소송 접수는 할 수 있어요. 접수만 하면 법원에서 주소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요. 언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 말이 등을 두들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고순이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고순이한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고순이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20분 만에 제 방문 앞에 나타났어요. 고순이가 방 안에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 사진 있어.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고순이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배경 한편에 박진호 씨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등산 다니면서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고순이가 그날 마침 시장을 찍다가 배경에 담겨버린 거였습니다. 고순이가 덧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오늘 다시 사진 보다가 발견했어.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박진호. 입금인 이름. 문자 스크린샷. 얼굴 사진. 세 가지가 손에 쥐어지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길 수도 있겠다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계획을 적었습니다. 농협 창구에서 서류 정리하듯 차근차근 단계별로. 30년의 경험이 드디어 제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박진호 씨와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 문자가 온 날까지 기억나는 것들을 전부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대화 내용, 그분이 꺼낸 돈 얘기들, 오미자차를 사온 날, 시장 간 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적다 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만난 날부터 제가 농협 출신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 이후로 꾸준히 돈 얘기를 흘렸다는 것. 그리고 그 돈 얘기가 점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해갔다는 것. 처음엔 금리 얘기로 시작해서 노후 자금 얘기로 넘어가고 결국 통장 맡아달라는 부탁까지. 치밀한 단계가 있었어요. 농협 창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고객 서류를 처리할 때 항상 그랬습니다. 사기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고. 아무리 치밀해도 어딘가엔 꼭 실수가 있다고. 그 실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스크린샷 폴더에 저장해둔 것들이 있었어요. 박진호 씨와 주고받은 문자들. 농협 시절 버릇대로 무의식적으로 저장해뒀던 것들이었습니다. 날짜가 찍힌 문자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돈 얘기가 나오는 문자들은 특히 내용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통장 내역을 꺼냈습니다. 8천만 원이 입금됐을 때 입금인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진호.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가짜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게 이 사람의 허점이었습니다. 농협 창구에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는데 대담한 사기꾼일수록 오히려 자기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신고 못할 거라는 자신감 때문이에요. 그 자신감이 이 사람의 약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협 시절 후배 직원이었던 미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이는 지금도 창구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정 얘기를 다 했더니 미숙이가 한참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 이름 실명으로 입금했으면 민사 소송 접수는 할 수 있어요. 접수만 하면 법원에서 주소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요. 언니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 말이 등을 두들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고순이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 고순이한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내가 그때 말했잖아 라는 말을 들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고순이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20분 만에 제 방문 앞에 나타났어요. 고순이가 방 안에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 사진 있어.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고순이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배경 한편에 박진호 씨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등산 다니면서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고순이가 그날 마침 시장을 찍다가 배경에 담겨버린 거였습니다. 고순이가 덧붙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오늘 다시 사진 보다가 발견했어.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박진호. 입금인 이름. 문자 스크린샷. 얼굴 사진. 세 가지가 손에 쥐어지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길 수도 있겠다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계획을 적었습니다. 농협 창구에서 서류 정리하듯 차근차근 단계별로. 30년의 경험이 드디어 제 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박진호 씨는 조사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 총 5명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접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어요. 그분이 수법을 바꾸지 않았던 건 한 번도 제대로 잡힌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 입장에선 늘 해왔던 방식이 이번에도 통할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번엔 농협 30년짜리를 건드린 겁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민사 소송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이 이 거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기망 행위에 의한 금전 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속아서 보낸 돈이라는 걸 법원이 인정해 준 거였습니다. 그 판결문을 손에 쥐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이 계장 앞에 그 서류를 내밀었을 때 이 계장이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걸 직접 받아내신 거예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계장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처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수급 자격이 회복됐습니다. 서류 처리를 마치고 주민센터 문을 나서는데 바깥 공기가 싱그러웠습니다. 어느새 봄이 와 있었어요. 담장 옆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저 꽃들을 보며 박진호 씨를 만나러 둘레길로 나갔었습니다. 그 봄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같은 봄인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순이와 함께 저수지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물 위를 미끄러지고 있었고 버드나무는 또 새 잎을 내밀고 있었어요.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이번엔 그 풍경이 무섭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순이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말레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그냥 포기하고 울고 있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농협 다니면서 몸에 밴 거라고. 거래는 기록이고 기록은 증거고 증거는 힘이라고. 그걸 잊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고순이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야, 그게 대단한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걸으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 얻은 게 있다면 2가지라는 것. 첫 번째는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드는지 알게 됐다는 것. 2번째는 그 취약함을 뚫고 나올 힘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 30년 동안 몸에 쌓인 것들이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식이 힘이 된다는 말을 늘 들어왔지만 그게 이런 순간에도 통하는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사기꾼은 항상 당신이 제일 외로울 때 옵니다. 작년 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 제 얘기인 줄 몰랐거든요. 이번엔 라디오를 향해 빙긋 웃어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버튼을 껐습니다. 이제 그 말이 저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겪었고 다 이겼고 다시 봄이 왔으니까요. 외로울 때 만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말레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외로울 때 만난 사람이 무서울 수 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을 잃지 마세요. 뿌리 깊은 사연 이야기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